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은 휴전선 이남 OKM 이내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을 발사했습니다. 심지어 사격 말미에는 비가 내리는 환경이었지만 정확도를 포함한 K9의 성능에는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 폴란드에서도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실사격에 참가한 폴란드 포병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의 메라레스, 호마르 KHOMAR-K, K239 천무 폴란드명 발사대 모듈을 전달받았습니다. 1차 계약 물량의 일환으로 K9 자주포는 5번째 배치였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지난달 노바덴바나우어 DBA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위력과 사거리, 효율성을 테스트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처음 진행됐고 이번에 두 번째 실사격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K9 자주포는 사격 능력과 운용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테스트에 참여한 폴란드 포병부대 제18기계화 사단 부대원들은 첫 실사격 후 K9 자주포가 안정적이고 직관적이라 운용하기에 좋다고 평가했고 장교들은 실사격하고 화력과 성능, 기동성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은 SNS를 통해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K9의 실사격 훈련에서 기동과 사격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비가 와서 축축한 상태였지만 기동, 사격 아무 문제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첫 실사격을 진행한 18포병 연대 부대원들의 K9에 대한 평가는 사격 성능은 완벽에 가깝고 운용하기 편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급된 K9 자주포 물량 중 23문은 제16기계화 사단 제11포병 연대에 배속됐고 12문은 제18기계화 사단 제14자주포대대에 배치돼 폴란드 국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50%로 세계의 절반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등 전 세계 9개국이 운용 중인데요. 만일 폴란드와 계약한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세계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까지 K9 수입을 확정지으면서 K9 클럽은 10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응우옌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방한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 분쟁 지역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국경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만들어낸 인도를 보면서 K9 자주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K9 바지라, 천둥의 힌디어 자주포를 중국과 맞대고 있는 인도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납품된 K9 바지라는 인도군이 2022년에 주문한 분량 중 일부인데요.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습니다.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통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의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라다크 동부 연대를 K9 바지라를 배치하면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참 모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인도는 중국 제함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K9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으로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K9 자주포를 신뢰하게 된 역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격전을 벌이던 카슈미르에서 이미 K9 자주포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도는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이름을 킹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팔린 자주포 660대 가운데 무려 450대가 K9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고 각국의 주문이 늘면서 한국 방위산업 장비 수출의 대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도는 100여 개의 한국 K9 자주포를 구입하는데 7억 5천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까다로운 산악 지형을 지닌 인도의 국경지대를 만족시켰을 정도로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갑이 두꺼우며 타격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K9의 화력 덕분에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 16개 포병단 약 16여여 명을 배치했지만 인도의 K9 자주포에 무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급히 이탈리아제 M10을 긴급 수입했지만 열세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인도와 베트남은 지금 중국에 관해서만큼은 동병상련입니다. 중국의 팽창과 국경 분쟁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급격히 군사력을 확장하자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베트남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연합전선을 구축 중입니다. 여기에는 무기 개발 등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인도는 동남아국가연합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롯한 방위협력을 모색하고 있을 정도로 다급합니다. 인도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규모 군사문화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겨냥해 아세안과의 결속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출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은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주권사항이라며 맞받아쳐 결국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원유 시추 장비인 해양석유 981을 베트남명 통킹만 인근 해상으로 이동 설치했습니다. 통킹만은 중국 남해안과 레이저우 반도, 하이난섬, 베트남 북부 해안에 둘러싸인 곳으로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시추 장비 설치 지역이 양국 간의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에 관할 해역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탐사라며 탐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베트남명 호황사 군도 일대에서도 시추 작업을 하다가 베트남 감시선들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났을 정도로 잦은 충돌을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예민해져 있는 베트남은 최근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더 K9 자주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베트남마저 국경 지역에 K9를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의 국경은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까지 그야말로 K9 자주포로 도배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1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LI지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 EM SAM이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2월 6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궁2의 수출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수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요격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천궁2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개발돼 LI지넥스원이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입니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 2018년부터 양산했습니다. 천공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씁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한데요. 천공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약 5500kmh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공이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가 구매한 만큼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천공 블록이 포대 숫자는 UAE와 동일한 10개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도입할 천공 블록이 전체 규모는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공이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UAE와 같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와 UAE 모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군이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은 북한제 혹은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AC 생산 라인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AC가 점차 소모되자 이들은 최신형 패트리엇 PAC-3나 MSE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PAC-3는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한화로 약 50억 원이었고 PAC-3 MSE는 발당 50만 600만 달러, 한화로 6,0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PAC-3와 동급 성능을 보여주는 한국의 천공 블록이 미사일의 납품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겨우 7개 천공 블록이 포대를 주문한 것과 비교해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가격 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에 앞서 UAE가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가면서 사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천공 블록이용 AESA 레이더를 발주했으므로 사우디는 동시에 이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 주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 등의 이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한국의 KGGB가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군사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400의 거래가 성사될 뻔했었지만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수한 가성비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으로 천궁블로기가 수출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궁블로기의 수출은 겉으로 드러난 LIGN-X1뿐만 아니라 숨겨진 주역들이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LIGN-X1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LIGN-X1은 천궁이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천궁이의 레이더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천궁이의 포대를 각각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요. 천궁이 개발을 책임지고 총지휘한 기관이 ADD입니다. ADD는 천궁 2 원천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이식하며 천궁 2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천궁이 사우디 수출은 ADD와 LIGN-X1,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ADD는 20세기 후반 30년간 태동, 성장, 도약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2009년까지 국방과학 선진권에 진입했고 2010년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DD가 세계 수준 연구개발의 첫 주자로 꼽는 것이 바로 철매 2 성능 개량입니다. 철매 2는 천궁 2의 프로젝트명입니다. 천궁 또는 철매 1은 항공기 요격용입니다. 이것을 성능 개량해 탄도탄을 요격하도록 개발한 것이 천궁입니다. ADD의 6년여 연구개발 결과 천궁 2는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전인 2016년 ADD 안흥 시험장에서 약 10회의 개발 요격 시험에서 100발백 중했고 전투적 합평가 요격 시험에서도 하루에 4발 쏴서 표적탄 3발과 무인 표적기 1대를 모두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양산됐고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 전력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화 개시 시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천궁 2 성능 개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궁 2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ADD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궁 2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ADD는 장거리 요격 체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LAMD,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요격탄은 탄도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궁, 비룡, 현궁, 천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지대지, 천마, 신궁,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된 천궁 블로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사우디가 LSAM 블로기와 천궁 블록 3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최대적은 이란이며 이란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거리 1300km급의 사하브 3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한 사우디는 2017년 10월 사드 미사일 150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THAAD 미사일 발사대 44대, 요격 미사일 360기, 화력 통제 체계 및 지휘소 16대, 레이더 7대, 보급 차량 43대 등 막대한 수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도입한 사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들여온 것인데요.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은 사우디라고 하지만 사드의 막대한 비용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S-400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보유한 사하브 3탄도 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 7이하이므로 사드와 패트리엇 PAC-3는 물론 천궁 블로기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란은 사거리 2000km급 카이바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스펙을 보면 탄두 중량 1.5톤의 사거리는 2000km이며 속도가 대기권 안에서는 마하 8, 외기권에서는 마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펙대로 동작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만 마7이하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블로기와 패트리엇 PAC-3로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LSAM 블로기는 마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 블록 3도 종말 단계에서 마 7이 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가에 이란은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LSAM 블로기 안에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를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이후로 향후 LSAM 블로기와 천궁 블록 3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와 UAE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궁 블로기의 실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 다음 버전도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UAE와 사우디 모두 LSAM 블로기와 천궁 블록 3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맞춰 최신 AESA형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궁 블록 3용 MFR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즉 사우디와 UAE는 천궁 블록이용으로 도입한 AESA 레이더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궁 블록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방공 유도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말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를 1990년대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천궁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공 체계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납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방공 체계는 다른 국가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방공 체계로 알려져 찾는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 등 중동을 비롯해 한국의 방공 체계에 관심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 수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4년 연내 양산을 목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박차를 가하는 만큼 방사청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300대 이상의 양산 물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국내 배치분에 140대를 예정되어 있으니 적어도 160대 이상은 수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시험기가 아닌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인 KF-21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순조롭게 국산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나 루마니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수출이 쉬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이 만든 KF-21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KF-21의 대표적인 경쟁 기종인 프랑스 라팔만 따져봐도 2014년 기준 양산 수량은 252기, 미래 도입 예정이거나 계약 검토 중인 물량까지 모두 따져도 521기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라팔의 초도 비행이 1986년임을 감안하면 무려 38년 동안 고작 500대 남짓을 양산한 셈입니다. 심지어 해당 물량의 상당수는 계약을 검토 중이거나 프랑스가 도입을 제한 중인 수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라팔의 첫 수출이 2015년 인도와의 계약인 것을 알고 나면 전투기의 수출이 쉽지 않은 난이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실전 기체가 그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자 먼저 왔다 갔던 폴란드는 물론이고 특정 국가의 공군과 협상단이 KF-21에 관심을 가지고 경남 사천의 시험 비행장을 비밀리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추측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투자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산 무기를 이미 여러 번 구매한 경력이 있는 빈살만 왕세자의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한국 경제에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KF-21 전투기 도입도 단연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과 수많은 경제 협력을 진행하며 조 단위 이상의 금액을 대한민국 경제의 방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구매한 국산 대공 미사일 천궁2에 대해 빈살만은 감탄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무기 경제 칼럼니스트 블룸버그는 KF-21 전투기가 한국 영공을 수호하고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력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미국산 단발 엔진인 F-35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21 전투기와 비교하면 엄청난 가성비와 작전 반경을 극찬하는 한편 KF-21의 수출 유발 효과 및 타국가와의 방산 수출과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KF-21의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이며 전투기 수출 유발 효과 역시 25조 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기술적 파급 효과는 최소 30조 원의 금액에 달할 것이라고 정확히 설명했는데요. 특히 KF-21 전투기는 블록 단계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분석한 자료를 본다면 KF-21 전투기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KF-21 전투기에 블록 2와 블록 3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블록 3가 목표한 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공군은 주변국에 비해 확실한 성능 비교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블록 단계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단계별로 KF-21 전투기를 자국 상황에 맞춰 구매하고 배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블록 1을 구매하더라도 블록 2부터는 개량 사업까지 고려하는 상태이며 단계적으로 총 300대가량의 KF-21 개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계획들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향후 10여 년 대한민국 경제에 큰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지되는 2026년부터 미국산 노후화된 F-5 등 불필요한 전투기의 유지 보수 비용과 운영비가 모두 사라지는 조건을 상정한 금액으로 그 경제적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는 이미 한국이 KF-21 전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일자, 협력 업체들과 관계를 다지며 무려 1만 5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경제유발 파급력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경제적 유발 효과가 무려 1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본격적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미국산 로키드 마틴의 F-35와 직접 경쟁하며 최소 200대 3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초기 개발 단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KF-21 보라매가 더욱 홍보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폴란드를 시작해 수많은 유럽 지역에서 KF-21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에 적극적이었으며 현재 필리핀과 루마니아까지 한국산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동 석유 부국에서도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태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경제적 교류 이외에 한국산 방산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여전히 추가적인 무기 구매가 필요한 태요. 그중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첨단 기술력의 수준이 낮고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음에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인데요.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하여 국가 수출품의 석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을 300조 원 가까이 사용하며 불안한 국가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사우디가 처음 관심이 있었던 건 미국산 F-35 전투기였으나 미 의회 반대로 도입에 실패하자 눈에 띈 것이 바로 한국산 KF-21 전투기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독보적인 성능을 눈으로 확인한 사우디는 한국산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수차례 사우디 공군 관계자가 한국 KF-21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 비공식 방문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요격 시스템인 천궁2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과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이력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거래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했는데요. 최근 사우디와 4차 군사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사우디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깔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졌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디시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디시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디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0억 원을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온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